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건축 시공 문제 3회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21번 문제. 60cm 곱하기 40cm 곱하기 45cm인 화강석 200개를 8톤 트럭으로 운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차의 대수는? 자, 8톤 트럭 차로 해서 몇 대를 운반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총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화강석 200개를 하나의 규격은 60에 40에 45cm니까 200개를 곱하고 그리고 8톤으로 나누면 돼요. 8로 나누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단 조건이 있어요. 화강석 비중은 2.7이라고 했어요. 비중, 물에 대한 무게에 대한 비죠. 비중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규격화된 하나의 화강석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강석 200개가 있으니까 그대로 곱하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다시 곱해줍니다. 그래서 총량을 구해야 돼요. 총 중량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을 구하고 그리고 그 중량 나온 것을 1세제곱미터는 1톤이니까 그대로 8로 나눠주면 몇 대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어요. 조금 뭐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볼게요. 우선 중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중량. 화강석에 대한 중량을 구해야 되겠다는 거죠. 중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적 곱하기 최적. 당연히 최적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비중이 있어요. 비중을 곱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개수. 몇 개냐. 여기서 뭐 200개라고 줬으니까요. 개수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네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대 아까 8톤 트럭이라 했으니까 8톤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볼게요. 우선 최적은 60에 40에 45cm인데 8톤이라고 그랬으니까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1세제곱미터가 1톤이니까 그래야지 차량 대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미터법으로 미터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 센티미터니까 여기서 60cm는 0.6m가 되겠죠. 그래서 미터로 바꿔야겠다. 따라서 우선 최저가면은 0.6m 60cm에 미터니까 0.6m 곱하기 그 다음에 40cm 0.4m 곱하기 그 다음에 45cm니까 0.45cm 구하게 되면은 요것이 하나에 대한 체적이 되겠죠. 화강석 한 판에 대한 하나의 규격에 대한. 자, 그리고 비중은 뭐 미터 곱하더라도 개수를 먼저 곱하나 비중을 곱하나 똑같으니까요. 개수는 지금 200개라고 했어요. 그럼 200개를 곱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비중을 곱해야 돼요. 근데 비중을 제시를 해줬어요. 비중은 2.7이다라고 했으니까 2.7을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하나의 단위 규격 곱하기 체적이 나오죠. 그 다음 비중 곱하기 개수 해도 됩니다. 200개. 어쨌든 뭐 뒤집으나 뭐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약 58.32 먼저 곱해놨어요. 58.32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곱하기니까 세제곱미터가 돼요. 얘는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요. 한 개니까는 한 개 나눠질 것이고 없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중량 자체는 이만큼이다. 전체에 운반해야 될 일단 량은 나왔어요. 량이 나왔고 그리고 8톤 트럭으로 운반한다 그랬어요. 그럼 1세제곱미터가 1톤이라고 했으니까 8톤 트럭으로는 몇 번? 예를 들어서 10톤 트럭이면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고 그럼 5.8번 그건 5.8대 또 여기는 제시한 게 8톤 트럭이니까요. 58.32 이것을 8톤으로 나누면 돼요. 8톤. 네, 1톤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몇이 될까요? 7, 8, 56이니까 7보다는 좀 크고 8, 8, 64니까 8보다는 좀 작아요. 그럼 7. 얼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짜투리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대로 운반해야 되겠죠. 따라서 약 8대 분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약 8대 분량.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네요. 2번 그죠? 2번. 어려운 듯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이고요.
이것은 이제 적산에 관련된 유사한 그런 내용이에요. 봐주시고 21번 문제였어요. 22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2번 종래의 단순한 시공업과 비교하여 건설 사업의 발굴 및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을 종합 기획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 자체를 찾기 쉬워요. 이렇게 지문이 1, 2, 3, 4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주관식으로 나오면. 그러나 이는 객관식이니까 조금은 쉽게 풀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의 그런 방식이 단순히 뭐 시공을 분할해 가지고 도급을 준다라든가 또 설계에서부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설계에 대한 변경 부분이 있다라든가 또 별도로 그 감리 같은 것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M 같은 거를 별도 발주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 추후 유지 관리하는 데까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이 경우에는 건설 자체가 단종, 즉 전문 건설업이 아니고 종합 건설업으로 해서 종합적 건설을 하라라는 거예요. 초기 기획으로부터 설계 과정이 거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공 과정 거친 후에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통합적으로 이렇게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바로 종합 건설업 제도예요. 종합 건설업 제도. 그래서 이건 길게 안 썼어요. 통상 이제 길게 써주면 우리가 금방 아니까 해석을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영문은요. 짧게 축약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EC에서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에서 단순히 시공만 하는 컨스트럭션이 아니고 여기서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초기에서부터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에서 EC라고 되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그대로 EC가 돼요. 또 하나 그 밑에 두 번째 답은 이제 2번이고요. 두 번째 보면 LCC라고 했어요. LCC 가끔씩 이 문제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LCC 같은 경우는 Life Cycle Cost 해가지고 cost는 역시 비용이죠. 비용이에요. 자, Life Cycle 하게 되면 생애 주기예요. 그러면 생애 주기니까 사이클이니까요. 주기 그 다음에 비용에서 LCC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이력이 생길 때부터 해체될 때까지 전체트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생애 주기 비용이에요. 생애 주기 비용이다. LCC는 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산화시키는 거예요. 손으로 그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고 그 컴퓨터로 해서 디지털화된 그런 어떤 종합 정보 관리예요. 건설에 대한 종합 정보 관리를 디지털화 시켜서 하겠다라는 게 칼스예요. 칼스. 그런 정도로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철골 공사 시에 주각부의 앵커 볼트 설치와 관련된 공법은 했어요. 주각부로서의 기둥의 발이에요. 발목이 되겠죠. 기둥의 발목이 됩니다. 기초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기초에 콘크리트로 굴려놓으면 콘크리트로 그대로 타설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나는 이제 철골조라고 했으면 철골조 이렇게 빔이 있으면은 이 빔을 쭉 가지고 온 걸 여기다 턱 하니 위에 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얹어야 되겠죠. 이렇게 얹어야 됩니다. 근데 덜렁덜렁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고정시킬 때 어떻게 고정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프레판 같은 것들 이렇게 대고 팍팍 앙카로 꽂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문제예요. 이게 주각부인데 기둥의 발목이 되는 건데 주각부에 앵커 볼트를 설치를 할 때 이렇게 앵커 볼트를 설치를 합니다. 할 때 관련된 공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공법. 이때는 앵커가 들어오는데 그냥 꽂으면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훅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두겠다. 그래서 고정시켜서 매입하는 고정 매입법이 있고요. 고정 매입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시키지 않고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유격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시그널하게 간편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홈을 파고 여기에 이렇게 앙카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하부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살짝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못 움직여요. 다 고정시켜버렸어. 완전히 그라프팅 시켜서.
근데 이 끝에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다 묶는 게 아니라 다 묶는 게 이렇게 밑에 잡고 위에는 좀 여유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가동을 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가동이에요. 가동 매입이에요. 가동 매입법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매입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우선 이렇게 홈이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홈을 펴놓은 상태에서 앙카를 가져와서 앙카를 팍 받고 다시 그라프팅 빤빤하게 하겠다 라는 나중 매입법도 있어요. 나중에 하겠다라는 나중 매입. 그래서 고정 매입법이라든가 나중 매입법이라든가 가동 매입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각을 연결시킬 때는 또 고정 주각도 있고 핀 주각, 여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핀 주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매입시키는 매입 공법도 또 있어요. 플레이판을 완전히 묻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요. 현재 묻는 것은 앵커 볼트 자체 설치에 대한 문제니까요. 답은 우선 1, 2, 3, 4번에 보면 가동 매입 공법이에요. 앵커를 박을 때 앵커를 좀 움직일 수 있게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공법. 이거 이외에 처음부터 그라우팅이 그 기술에 묻는 거죠. 컴퓨터에서 고정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나중에 묻겠다는 나중 매입법에서 나중에 그라우팅해서 완전히 묶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답은 4번이에요. 4번. 1번의 고름 모르타르 공법이라든가 부분 그라우팅이라든가 전면 그라우팅, 그라우팅 공법이고요. 앵커 볼트 자체 설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었고요. 자, 24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24번. 회반죽의 재료가 아닌 것은 했어요. 회반죽. 반죽이 있어야 되네요. 우리가 뭐 시멘트를 뭐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깁스 같은 거 할 때도 뭐 비비든 밀가루를 해가지고 뭐 수제비를 만들든 뭐 이렇게 비벼가지고 잘해서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죽이 이제 회고, 회는 석회예요. 그래서 이런 소석회라든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소석회, 또 모래, 해초풀이라든가 염을 이런 것들을 넣고 반죽을 꾹짝꾹짝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회반죽이에요. 그래서 회반죽 재료는 대표적으로 소석회와 여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초풀이라든가 모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반죽에 대한 일반적인 재료고요. 그리고 명반이 있는데 명반은 황산 알루미늄이에요. 이 명반 같은 경우에는 뭐 혼화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보면은 경화가 느린 무수석고 등을 촉진제를 넣어서 좀 느리게 경화되는 건데 보니까 이 느리게 경화되는 것을 이런 명반을 넣음으로 해서 응결을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응결하게 하는 거는 혼화제예요. 이것이 바로 명반이다. 그래서 회반죽 재료는 아닙니다. 일단에는요 석회질은요 이런 어떤 경화를 빠르게 하지 않더라도 빠른 속도로 경화가 되기 때문에 혼합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회반죽 주재료는 소석회, 모래, 해초풀, 여물 등이 있고 명반은 응결을 빠르게 하는 혼화제 역할을 하면서 회반죽에 넣는 것은 아니다. 혼합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됐고요. 25번 문제 보기로 할게요. 다음 용어 중에서 집안조사와 관계없는 것은 집안을 조사한다 그랬어요. 집안 땅면을 조사를 합니다. 땅면을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눈으로 내려다 봐서는 모르겠죠. 파봐야지 그 흙 속의 내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특성, 어떤 성상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파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주 단단한 흙을 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더 깊이 기초 있는 데까지 뭐 이렇게 파야 될 것 같아요. 말도 매입하는 데까지 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파가지고 조사를 할 때에 여기서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아닌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일단에는 보기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파들어가서 이 땅속의 이 집안 속을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아닌 것을 찾을 때는 아닌 것은 도드라지게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면은 1번에 보면은 표준 관입 시험이에요. 관입 눌러보는 겁니다. 쭉 그러니까 눌러가지고 관입시켜보는 그런 시험. 잘 들어가면 묻은 땅이고 잘 들어가지 않으면 된 땅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보링이 있어요. 파보는 겁니다. 파보는데 흙으로 이렇게 물 아주 센 물로 해서 수세식으로 해서 수세식 보링도 있고 오고 같은 것들 까마귀 주둥이처럼 생겼던 오고예요. 그래서 오고로 해가지고 회전시키면서 돌려서 들어갈 수 있죠. 꾹 이렇게 뿍뿍 할 수도 있겠죠.
회전식도 있어. 완전히 회전시켜서 쫙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링을, 구멍을 진짜 파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다. 쭉 판 다음에 나오는 흙을 가지고 이 흙이 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링 공법이에요. 보링하는 거. 자, 그럼 집안조사는 가능하겠네요. 세 번째 보면 골재의 표면적 시험. 자, 집안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땅을 파들어가서 내부의 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자 하는데 골재의 표면적 시험을 한다? 이건 관계없잖아요. 그죠? 골재의 표면적 시험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이 넓다, 작다라고 할 때 골재의 표면적이 크면 골재가 큰 거예요. 표면적이 작으면 골재가 작은 겁니다. 그런 큰 것과 큰 골재와 작은 골재들이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큰 골재와 큰 골재에 공극이 있고 그 공극에 작은 골재들이 들어갑니다. 아주 조립도가 높다, 밀도가 높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단단하게 강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가 또는 조립도가 좋다, 특히 입도가 좋다라고 했을 때에는 큰 골재와 작은 골재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섞여서 빈 공간이 없게 되는 상태가 입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콘크리트의 강도가 나타난다. 자, 근데 여기서 골재의 표면적 시험, 집안 조사와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표면적 시험이 필요 없더라. 표면적 시험 같은 경우는 배합 설계에 관계되고 작업성 또는 적착성 이런 것들, 또 입도 이런 것들에 관계되고 워커빌리티에 관계되는 것이지 집안 조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진해력 시험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집안 조사 방법이에요. 아주 단단한 흙이다 라고 할 때는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무른 흙이다 했을 때 눌렀을 때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부동치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단히 흙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내력을 가져야지 흙 위에다 기초를 심는다는 거죠. 따라서 진해력 시험도 집안조사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자, 25번에서 관계 없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골재의 표면적 시험은 관계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26번 볼게요. 콘크리트를 혼합할 때 염화 마그네슘을 혼합하는 이유는 염화 마그네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염 소금기예요. 소금기가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눈 같은 거 오면 우리 염화칼슘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 염화칼슘 뿌리게 되면 눈이 녹잖아요. 자, 얼지를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화 마그네슘을 넣음으로 인해서 동결 방지,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염화가 들어가게 되면 소금기가 있더라. 근데 과하게 이것이 투입되게 되면은 얼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과한 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합니다. 자, 26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쭈르륵 찾아보니까 네 번째 항목에 보니까 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답은 4번이 됩니다. 콘크리트의 비빔 조건 좋게 한다라든가 방수성 증가시키려면 방수액을 넣으면 되겠고요. 강도를 증가시킬 때는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염화 마그네슘을 혼합하는 거, 이것은 동결 방지다. 어느 걸 방지하는 거. 답은 4번이었어요. 자, 27번 보기로 할게요. 27번. 나눠준 그 데이터를 꼭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설도 있으니까 같이 봐야 됩니다. 다음 중 건축용 단열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건축용 단열재가 있고요. 단열재는 뭐예요? 열을 차단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가 단열재예요. 외부가 춥고 내부가 더워요. 그런데 외부에서 찬기가 빨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가 더운 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난방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단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열을 차단하는 거, 열의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재료이다. 그럼 단열재 중에서 우리가 뭘 많이 쓰냐? 펄라이트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리섬유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또는 세라믹 판이라든가 또는 기타 섬유판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1번에 보면은 테라코타라고 있어요. 테라코타는 외장 마감재, 외장에 하얗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전원주택 보면은 칠하전에 하얀 집들 많잖아요. 칠해서 하는 외장재예요, 외장재. 테라코타는 그래서 점토와 물을 섞어서 이렇게 소성한 그런 외장 재료고 큰 통에 팔아야 다시 이걸 섞어가지고 칠하게 되면 외장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늬결 같은 거 만들기도 슥슥 긁어내면은 주걱 같은 칼로 그러면
결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길에 가다 보면 뭐 황토 발라놓은 것처럼 그런 거친 면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이 테라코타예요. 그래서 단열재와 관계 있느냐? 단열재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그냥 그대로 1번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펄라이트 판이라든가 세라믹 섬유, 연질 섬유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단열재예요. 특히 섬유판은 당연 섬유판은 단열재니까요. 혹시 섬유판이라는 그런 제목이 나온다 할 때는 뭐 외장재냐, 내장재냐 아니에요. 이거는 뭐 도장재냐 아니에요. 이거는 단열재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둡니다. 27번에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자, 28번 보기로 할게요. 28번. 유리 제품 중에서 사용성의 주 목적이 단열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번에는 단열성에 대한 재료 중에서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유리의 종류에 따라서 갖고 있는 특성이 틀려요. 그런데 그 유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단열성이 있는 유리가 있고, 근데 그 단열성이 있는 유리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걸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유리를 이렇게 두 장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두 장을. 그리고 여기 한 장짜리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외부고 이쪽은 내부예요. 한 장짜리 있는 유리보다 두 장을 넣은 이렇게 벅층형 유리를 해서 두게 되면은 열이 한 장짜리 있는 것보단 덜 천천히 공기 침울해서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열에 대한 열 전달이 가장 낮아요. 낮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 장짜리만 있으면 굉장히 빨리 전달이 돼요. 따라서 한 장짜리보다는 두 장, 두 겹으로 된 게 훨씬 더 단열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세 겹으로 된 게 있다는 때는 더더욱 좋겠죠. 자, 거기다가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이런 사이에 한 겹이든 두 겹이든 세 겹이든 이 사이에 단순히 공기 아니라 압축 공기 같은 또는 가스 같은 것들을 주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단열 성능, 즉 열 전도가 덜 일어나게 해서 단열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압축된 진공 상태의 가스를 넣는 게 효과적이에요. 열의 흐름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유리가 있더라. 이게 무슨 벅층 유리예요. 이런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1번에 보면은 기포유리, 기포를 넣어서 이 유리 자체에 기포를 넣어가지고 아주 작게 조밀하게 기포를 넣어서 공기를 만드는 거예요. 공기를 넣은 거예요. 작게 입자. 그러면은 그 공기 층으로 인해서 열이 그러니까 전도가 덜 이루어져요. 속도가 늦춰지게 되겠죠. 따라서 단열 성능에는 오케이예요.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리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예요. 이건 섬유질이고 그대로 단열재예요. 근데 솜 같은데 유리 같은 건 조그마한 유리 같은 거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섬이에요. 이것도 오케이다. 그리고 세 번째 프리즘 유리. 근데 프리즘 유리는 뭘까요? 우리 프리즘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걸 가지고 유리를 가지고 햇볕인데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 밑에 보면은 여기서 해가 떠서 쭉 비치면은 어때요? 이렇게 쭉쭉쭉쭉 분광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왔을 때 요만큼 굴절, 왔을 때 이렇게 굴절된다. 덜 굴절되는 거 파장이 긴 거, 많이 굴절되는 건 파장이 짧은 거예요. 그럼 이쪽이 적외선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자외선 계열이에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 모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분광이 돼요. 분광 쭉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을 겁니다. 이 프리즘 유리를 하게 되면요, 채광이 좋아집니다. 채광성이 좋게 한다든가 빛에 대해서 그 빛에 은은한 빛을 들이게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이런 채광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예요. 그리고 빛도 어느 한 곳에 집중을 시킨다든가 또는 확산을 시킨다든가 또는 특정 빛을 얻는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프리즘 유리는 채광용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따라서요. 답은 3번. 일단은 프리즘 유리예요. 단열성과는 거리가 먼다. 채광용 유리다. 네 번째는 복층 유리가 있어요. 복층? 아까 이런 것처럼 여러 두 겹이든 세 겹이든 이렇게 압축 공기 넣어가지고 가스 넣어가지고 만든 이 유리가 복층 유리니까 이 복층 유리도 단열성에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3번이었어요. 28번 잘 봐두시고요. 뭐 비슷한 문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요. 또 29번 문제. 바차트와 비교한 네트워크 공정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바차트와 네트워크 공정에 대해서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공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네트워크 공정표의 표를 마차트와 비교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요. 네트워크 공정표 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끝나야지 이제 이런 절차 이런 절차에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시와 그다음에 스탑 그다음에 엔드가 있겠죠. 종료가 있어요. 개시와 종료. 이런 이제 패스가 있고 가장 긴 패스 공사할 때 가장 긴 게 크리티컬 패스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아니라 도식화 시켜서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네트워크 공정표고 마차트 같은 경우에는 횡으로든 수직으로든 가고 횡 같은 경우 횡으로 갈 때 이쪽에 기간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고요. 이건 공사의 종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진도를 한눈에 보기에는 쉬워요. 쉬워요. 근데 관계치를 혀로 연관 맺거나 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공정표는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네트워크 공정표는 작업 상호 간의 관련성을 알기 쉽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요 작업을 위해서는 요렇게 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작업을 위해서는 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할 땐 요 작업을 위해서는 요런 작업이나 요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작업은 끝나야지 요 작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알 수 있게끔 표시해줍니다. 두 번째, 공정계획의 작성 시간이 단축된다. 공정계획의 단축 시간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작성에. 그리고 작성하는 사람의 능력도 요구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점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해석하기도 상당히 또 어렵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공정계획의 작성 시간이 단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걸린다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의 진척 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순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이건 며칠 걸린다, 여기 며칠 걸린다, 이건 20일 걸린다, 여기 30일 걸린다 해서 공사에 대한 진척도라든가 또는 연관성 같은 것들, 또 공사 기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기 단축 가능 요소의 발견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여기로 갈 때는 5일, 여기로 갈 때는 6일에서 11일 합쳐보니까 뭐하다 해가지고 어떤 시간적인 차이,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씩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려워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29번에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서 공정계획의 작성 시간은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걸린다. 2번이 잘못된 설명이다 라는 거예요. 30번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고 하도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입찰제도라고 있어요. 입찰제도 중에서 부대 입찰제도라고 있어요. 부대 입찰제도라고 있는데 이 부대 입찰제도가 공사를 처음에 입찰을 들어올 때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혼자 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A라는 회사가 건설 쪽은 잘 해요. 그냥 건축 쪽은. 근데 기계라든가 전기 같은 것들, 토목이라든가 기타 등등 실내까지 들어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하지는 않아요. 주로 하는 업무가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우리 협력사들이 있다. 그럼 협력사들이 B, C, D, E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A가 그럼 B, C, D, E의 그런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부대 공사까지 다 보겠다. 그래서 이 부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입찰을 들어오라 해서 부대 입찰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즉 여기에서 불공정하지 않게 계약 관계를 갖다가 처음부터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사를 1,000억 해줬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100억 가지고 넷이 날아가져라 라는 게 아니고 1,000억이니까 자기가 500억 갖고 나머지 500억 정도는 여기서 날아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대 입찰 제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고 하도급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입찰 제도로서 나타났다, 시행되는 그런 제도다라는 거예요. 답은 부대 입찰 제도예요. 1번에 보면은 사전 자격 또는 적격 심사 제도는 미리 자격이 되는지 그 업체가 잘 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고, 대안 입찰 제도는
지금 A라는 안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럼 B라는 안, C라는 안이 있을 수가 있어. 더 좋은 안으로 비용도 절약하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시오라는 거예요. 내역 입찰 제도는 내역을 가지고 비용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그리고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되는지 이것까지 봐서 입찰을 들어오시오라는 게 내역 입찰이에요. 자, 30번의 답은 부대 입찰 제도로서 답은 2번이네요. 30번까지 일단 풀었고요.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